일부가 나라가 작은 나라라면 통째로 사라지고 상상 초월이죠. 우주전장이 있다면 외계인하고 싸울 때 쓸 수 있는 최종 경기라는 거죠. 어쨌든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원자핵 관련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셔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 초대를 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핵무기랑 그 핵무기로 인한 파괴력 같은 걸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네네. 우선 인류 역사 핵무기를 실제로 쏜 거는 몇 번 정도 있었던 거고 핵이 터지면 피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일단은 그 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최종 병기죠. 그리고 사실상 규모나 그리고 또 국가적인 파장 또 파급력 뭐 이런 게 비교가 안 돼. 비대칭 재래식하고는. 그래서 일단은 단 2번 썼고 그게 아마도 바라건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단 2번이 언제였었죠? 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사흘 있다가 8월 9일이죠. 원래 고쿠라로 가려다가 저기 날씨가 나빠가지고 교토로 가려다가 거기는 또 저기 문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고 결국은 가까이 있는 나가사키 8월 9일 2번 썼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마지막일 줄 몰랐죠. 그리고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파괴력이 커졌거든요. 그때 이제 기껏해야 뭐 저기 재래식 삼질화 톨루엔 TNT라고 이제 그 상대적인 규모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가 뭐 15KT다 킬로톤 또 나가사키 20KT 킬로톤이라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은 15,000톤, 2만 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 분위기.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사실 어찌하다가 MIT에서 기계공학에서 전공은 못해요. 외국인으로서 핵 무기 전공 못하죠. 그런데 그때 제 석사 지도교수께서 그 또 지도교수에게 저를 소개했는데 그분이 이제 특수문제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참 그때 벌써 명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식으로 키운이거든, 키운. 뭐 저기 균열이 그러니까 내가 네 나라에 돌아가면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이런 유치학학인데 한번 특수문제라 그래서 두학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작가님께서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사실 핵 무기에 관한 유일한 존재이죠. 왜냐면 그 다른 전공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자력은 많이 해요. 수천 명 다 잡으면 이제 2,000명, 2,500명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핵 무기는 단 한 명이고 그리고 사실 그걸 밝힐 수는 없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동안에 그 몇 군데에서 오긴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사찰도 받았고 또 CIA 밑에 RAN 연구소라는 데 있어요. 얼마 전에 아산 정책하고 우리 그 북핵 정책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미국 대사관, 외교부, 그런 그 당시는 이제 외교 통상부였는데 그런 저를 이제 좀 많이 주시하고 있죠. 왜냐면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단 2번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단 2번으로 끝날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게 너무 크다 보니 서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금 조속한 표현할까요? 너 죽고 나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못 쓰죠. 그렇죠. 푸틴 보세요. 못 써요. 이스라엘, 저기 네타냐후 총리 봐요. 못 쓰죠. 보복이 두려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MAD라고 하죠.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서로 죽음이 확증된 것, 상호 확증 파괴, MAD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못 쓰기 때문에 2번이었고 그 위력은 그냥 간단하게 그 15,000톤, 2만 톤. 그런데 그때 가져갔던 핵 물질은 기껏해야 60kg, 정확히 64kg 우라늄은요.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는 정확지는 않지만 약 20 내지 40k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10kg 단위가 10,000톤 단위 이력을 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른 그 저기 전문가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요. 실제 그러면 그 64kg, 40kg, 물론 20kg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40으로 잡죠. 어쨌든 간에 첫 번째니까 이제 서툴렀죠. 이 전부 핵 분열을 했느냐? 그렇잖아요. 거기서 핵 분열 실제로 핵 반응을 해서 깨진 거는 정확히는 600mg, 1g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집더라도 1g이라고 치면은 그게 나가사키 경우 계산이 쉬우니까요. 2만 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핵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TNT는 뭐죠? 산화 반응이에요. 내연기관처럼 폭탄. 그렇죠? 기본적으로 100억 배의 차이가 나다. 정확히는 200억 배다. 그런데 이제 그냥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공중분해해버린 거죠. 그게 터지면서 나머지 싸고 있던 게 그냥 그러니까 핵반응 못하고 싸고 있다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위력이라고 이제 2만 톤이면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히로시마,
나가사키 합하면은 약 14만 명 정도가 즉사죠. 아, 다 즉사했나요? 그렇죠. 즉사. 그 이유는요. 일단 상공 580 500m에서 떨어. 왜냐면 그게 이제 원층으로 쫙 퍼지긴 가장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 것. 네.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보다는 위에서. 그럼 그 당시 그리고 일본은 특히 이제 나무 판잣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수 없이 다 쓰러져 버리죠. 하루 없이 전부 다 쓰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경우 즉사자는 이제 중발 넘어서 승화라고 하죠. 우리 고체, 액체, 기체. 네. 기체가 중발이에요. 그쵸? 물이 근데 그 다음 단계, 플라스마, 완전 그냥 세포에서 이온화, 그러니까 그냥 전자 따로, 핵 따로 완전 분해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약 1000만 분의 1초인데, 제가 아는 의학적 상식으로는 물론 그분들께, 돌아가신 분들께 확인은 못했지만, 이게 뜨겁다, 밝다, 느낌이 오기 전에 벌써 지상에서 영혼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좀 잔인한 편이지만은 죽음으로선 가장 행복하죠. 죽은지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아마 이제 천국에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천천히 그 방사선 오염이 돼가지고요. 이제 화상을 입는다, 머리가 빠진다, 구토가 난다, 그리고 내장이 뒤틀리기 시작한다. 아주 고통스럽게. 이제 저 더 멀리는 살아남은 분들이 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직접 보지 않고 지하실에 있었다, 건물 깊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모르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방사선 낙진 받으니까 그분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근데 맨 먼저 3도 화상이니까요. 사람이 뜨거우면은 어디로 가죠? 물로 갑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나가사키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조금 과장됐겠지만은 그 강에 시체가 겹겹이 쌓일 만큼 전부 다 뜨거우니까. 그런데 일단 가면은 어떻게 되죠? 물이 닿는 순간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화상 치료를 했는데 화상을 받았는데 물이 닿으면 이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은 그 사상자 수까지 합하면 전체가 약 30에서 45만 명 정도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중에 2만 명 정도가 강제징용. 우리 아픈 역사죠. 네. 한국 사람에서는 조선인이었죠. 2만 명이면 적지 않습니다. 네. 두 도시가 합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규모를 모셔보셨으니까 그냥 도시는 초토화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600mg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E는 MC 제곱이다. 에너지. 등가식 등호가 있죠. M, C 제곱. 그 처음에는 밀크, 커피 2잔인가? 2잔 마시면 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농담이고, 그 M이라는 게 질량이고, C가 광속이다. 광속은 초속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1초에 7바퀴 돌고 절반 도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곱해지는 거.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공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1g 정도도 안 되는 게 광속의 제곱으로 곱해지면서 E라고 하는 엄청난 힘, 열, 빛, 그리고 방성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냥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인간을 몰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무분별하고 그리고 비차별, 그러니까 그냥 무차별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상을 한 무기인데 그래서 무서워서. 근데 그것만 해도 작았고요. 그 이후로 1000배, 5000배 되는 무기가 수소폭탄이 나왔죠. 이거는 상상 초월이죠. 그렇죠? 이 작은 게 소도시를 날려버리는데 그 1000배라면은 그리고 실제 5500배, 6000배짜리가 자르본바, 러시아 그 당시 구소련이죠. 황제폭탄이 있었는데 상상 초월이죠. 이건 도시가 아니고 일부가 나라가 작은 나라라면 통째로 사라지고 대량 살상 무기고 우리가 만약에 우주전장이 있다면 외계인하고 싸울 때 쓸 수 있는 최종 병기라는 거죠. 만약에 우주에 핵 미사일 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외계인이 있고 고등 생명체였고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왔다 하면 분명 이들은 우리보다 더한 무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광선 무기일 것 같아요. 레이저 같은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적할 수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최신 병기는 역시 핵무기다. 그래서 핵무기로 가격하는 것이죠. 요즘 연습 아주 그 행성 또는 아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별처럼 이런 다니는 소행성이죠. 맞춰가지고 궤도를 바꿔버리거나 또는 만약에 지구 위협을 가한다면은 파괴시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없겠죠. 많은 ET가 만약에 있어서 아기를 가지고 문명이
지구에 온다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병기는 이 핵무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핵실험이 지금 이제 우주나 수중 지하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걸 하다 보니 폐해가 엉망진창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자유롭게 했거든요. 대기 중에서 하다가 또 수중에서 하다가 또 공중에서 하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완전히 우주에서 하다가 실제로 한 적은 있는 거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온갖 대기권 또 해양 또 저기 지하도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육지 따지지 않고 모두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작가님이나 저나 들이마시고 있는 이 공기에 들어있는 플루토늄 조각이 있어요. 세슘 조각이 있고 스트론튬, 요오드 조각이 있어요. 요오드는 좀 많이 갔겠지만 그래도 당시에는요. 이런 게 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당연히 해가 가죠. 물론 확률적으로 저기 해가 가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소련이죠. 러시아가 되기 전이니까 이 두 나라가 초강대국 둘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합작을 해서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하게 만들지 못하게 쓰지 못하게 그리고 실험도 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방법이 자기네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죠. 그래서 1990년을 마지막으로 그 당시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1992년, 영국, 프랑스도 그때쯤 해가지고 전부 핵 실험 중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 미소 양국이 그 양반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정도 되니까 1000번 넘는 시험, 사실 실험이 아니고 시험이죠. 테스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북한의 용어가 맞죠. 핵 시험. 시험이 그 정도 되면 정보가 다 나와, 데이터가 다 쌓인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슈퍼컴퓨터. 요즘 이제 인공지능 나왔잖아요. 그래서 핵 시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해서 마치 그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해서 이제 묶었는데 그걸 뚫고 시험을 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입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그 전에 다 맞췄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핵시험 금지 조약, 그냥 포괄적으로 이제 절대 하지 마. 그리고 이제는 저기 핵 비확산 조약에 다 들어야 돼. 근데 그걸 빠져나가서 한 나라들이 있는데 다 1990년대 초반에 맞췄거든요. 핵심 조약하지 않기로. 인도, 파키스탄마저도. 그런데 이제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이었던가요? 그렇죠.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까지 6번 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과연 6번만 했을까? 아니다. 더 했는데 보통 이게 그 성공 확률이 절반쯤 된다고 봐요. 불발로 끝난 게 있을 것이라는 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0번 가까이 있는 그 중에 잡힌 게 6번이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7차를 할까 말까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북한 얘기해 주셔서 북한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력이든 기술력이든 굉장히 많이 어쨌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게 미국 중앙정보국에서도 모르는 유일한 가장 큰 수수께끼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이유는 폐쇄된 사회인데다가 그리고 한때 가끔씩 국제기구, 국제원자력기구가 들어가게 허용을 했다가 금방 또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장막에 쌓여있는 핵이 있는 건 사실인가요? 당연하죠. 있죠. 핵시험까지 했는데요. 근데 작가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우리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아마 15년 내 20년 뒤쳐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어려운 살림이죠. 근데 이걸 개발하려면요 상당한 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미국 예를 들어볼까요? 1942년에 45년 3년 동안에 퍼프 운동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5조 원이에요. 지금 돈으로요. 25조 원. 그게 벌써 80년 전이거든요. 80년 전에 25조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렇죠. 지금 물가 그걸 부었어요. 그런데 작가님께서 또 한 가지 인식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미국만 하도 굉장히 사치스럽거든요. 그 당시 경쟁이 있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그리고 미국도 하고 있었죠. 다 그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독이 없는 살림에 인건비, 재료비.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인건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나머지 나라는 그야말로 몇십 명 정도 데리고 그냥 겨우겨우 원론 정도. 그래서 후일담이 있지만은 미국이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 항복했으니까요. 히틀러는 자살했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도 미숙한 정도에서 그냥 멈춰 있더라.
그냥 중수를 노르웨이에서 가져오는 정도 그리고 원론 시험 정도이지 전혀 그래서 그런 사실은 위협은 없었는데 사실 미국이 독일이 개발하고 있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우리 작가님 질문에 돈이 없는 북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한하고 비교하면 뭐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뭘 어떻게 했을까? 가장 큰 차이가요. 북한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 보면은 자체의 노력도 있었지만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리고 러시아가 됐잖아요. 물론 러시아 연합이지만 러시안 페더레이션이 사실은 그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안 페더레이션, 러시아 연합이 됐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소위 과학자들이 갈 곳을 잃고 할 일을 잃어버렸죠. 그중에 이거는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제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때 상당수가 몇십 명일 수도 있고 뭐 몇백 명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정예 과학자들을 흡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 남한에 있던 도상록 박사다 또 이승규 박사다 또 뭐 서상록 박사다 이런 사람이 그 초창기 일궈냈긴 했는데 원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도 가져오고 그거하고요. 원자 폭탄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오펜하이머가 했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에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이 노벨상 수상자 포함해가지고 물론 오펜하이머 자신은 받지 못했지만 그 과학자들이 받쳐줬거든요. 수학자, 과학자, 공학자. 근데 그거를 러시아 과학자들이 충당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상당히 많은 지식이요. 인터넷에 떠돌아요. 제가 아까 잠시 그 한국 내에서 핵무기를 특수문제나마 학위까지는 아니지만 했던 유일한 사람이 자랑했는데 그 정도 지식이 이제 떠돌아다닌다니까요. 설계 도면이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정도면 지금 뭡니까? 3차원 인쇄기로 원자로가 만들어지거든요. 핵폭탄 조금 해요. 기껏해야 이 정도? 그리고 사실 길쭉합니다. 무등산 수박 혹시 아세요? 길쭉한 수박처럼. 실제 이 정도 크기예요. 이거 3차원 인쇄기로 찍을 수 있거든요. 재료 집어넣어가지고. 물론 핵물질 넣으려면은 거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아무나 얻을 수 없으니 그렇지만 핵물질 제와 얼개, 껍질은 누구라도 만들 수 있어요. 굳이 이온계생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재능 있는 학생이면, 청년이면 또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자면은 그만큼 이제 보편화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번으로 실제 투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시험이 끝났고, 그때까지 뭐 하여튼 1000번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2000번일 수도 있지만 이제 국가기밀에 속하고 뭐 굳이 1000번하고 2000번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때 한 가지는 이제는 러시아가 됐지만 그 당시 소련하고 미국, 소위 냉전이 격화됐잖아요. 한때 75,000기 서로 나눠가지고요. 75,000기인데 실제 필요한 거는 250기면 돼요. 지금 7,500기 정도로 줄었어요. 핵이 개수가. 그렇죠. 핵무기, 그 핵탄두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역시 알려지지 않지만 아마도 실전에 완전히 배치할 수 있는 게 러시아가 가장 많고 4,000기가 넘을 것이다. 미국이 바로 뒤를 따르고 그다음부터는 쭉 떨어져요. 어디가 또 있죠? 세 번째가 중국,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프랑스가 세 번째였어요. 그리고 중국이 있었고, 영국이 있었고, 이 5개 나라가 UN 안보리 이사국 회원이죠. P5라고 하죠. 거기다 플러스 하면은 독일이 들어가요. 독일 없지만은 이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7나라인데, 이 2나라는 사실은 핵무기는 없습니다. 일본.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영어 발음이 우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도라이바라고 해요. 드라이버. 도라이버 가지고 조립만 하면은 된다. 그게 20년 전에 그 석 달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사흘이면 돼요. 아, 사흘이면 핵탄두 지금 없는 국가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구닥다리 기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핵무기라는 건요,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강력하냐, 그 다음 문제예요. 갖고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인데요. 자르본바처럼 5천만 톤짜리다, 6천만 톤짜리다. 근데 수소폭탄 쪽으로 가면은 그 위력에 무한대예요. 1억 톤으로 설계했고, 근데 이제 그 조종사가 죽게 되니까요, 떨어뜨리고 전속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전폭기 속도 때문에 지금은 마하 초음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그 당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1억 톤으로 설계해가지고 5천만 톤이 실제 터지니까 5,800만 톤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충격파가 와가지고 비행기
자칫하면은 추락할 뻔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위력을 말씀드리는 거는 갖고 있는 것, 없는 거는 천지차이지만은 그런 폭탄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있는 게.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크다 보니 바보스럽게 된 거죠. 이건 폭탄이라고 하기에는 쓸 수가 없는 게 된 거죠. 그렇죠? 무슨 소용이에요? 못 쓰면은. 그래서 쓸 수 있는 것. 작은 고추가 맵다. 작게. 그래서 전술핵. 그래서 기껏해야 히로시마 나가사키처럼. 또는 그보다 더 작은 것. 핵포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 만들게 됐고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두 번째는 러시아 그 당시 구소련에서 망명한 과학자들이 상당수 그리고 파키스탄 그 압둘 카디 칸이라고 하는 그 조력을 얻었다. 그리고 이란하고 협업이 있었다. 그리고 인도하고도 협업이 있었다. 그런 정도로 종합하면은 어떻게 그 시간 내에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미국은 딱 2년 반 걸렸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북한은 시작한 게 1956년입니다. 아, 그때부터 핵을? 네. 꾸준히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부터요. 꾸준히. 근데 답보 상태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도상록 박사 서울대에 계시다가 올라간 월북한 경우죠. 또 이승기 박사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 그 당시 소련에 유학했던 이제 서상국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소한. 근데 그냥 원론 수준이었어요. 그냥 답보 상태. 근데 이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게 구소련 과학자들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보여요. 제가 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는요. 근데 아까 전에 핵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떨어뜨린 조종사도 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비행기 조종사들은 죽었나요? 아니요. 그게 위력이 작죠. 그 위력이 작은데 그 정도 파괴력인 거고. 그렇죠. 이거는 위력이요. 노바야 잠리아라고 하는 그 아주 외딴 섬에서 했는데요. 한 조금 과장할게요. 2,000km 떨어지면 핀란드가 있고 스웨덴이 있고 그런데요. 거기 그 흑해 발트해 근처에 아주 섬인데 노바야 짐리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뉴 짐리아, 새 짐리아라고 하는 거기서 시험을 했는데 가다가 스웨덴에 있는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하면 조금 과장이지만 어느 정도 충격. 일단 터지면은 먼저 핵구름, 버섯구름 피어오르죠. 그리고 피어오를 때 어떻게 되죠? 쫙 산소가 빨리 열려 들어가 공기가 전체로 그렇죠. 그럼 진공이 되면 태풍이 오죠. 그게 이제 역풍으로다가 쫙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는 게 충격파죠. 그게 그 음속을 초과하니까 그 핵폭탄 터지면은 지난번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조금 미진했던 게 정말 굉음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초음파이기 때문에. 완전히 초음속이죠. 정확한 표현은요. 초음속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귀청을 찢을 만큼. 근데 그 영화에서는 조금 어쨌든 간에 그 순화가 됐었는데 그게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6천만 톤이란 말이죠. 자, 6천만 톤이면은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4,000배, 3,000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10km 정도에서 떠들어가지고 그것도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데서 터졌단 말이죠. 그럼 이제 충격파가 생기죠. 버섯구름과 같이.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이제 전폭기가 도망가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는 순간 비행기가 출렁거려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전부 이제 다큐로 해서 제작이 돼 있거든요. 그 조종사들이죠. 사망할 뻔했죠. 왜냐면 비행기가 뒤집어져 버릴 수 정도. 그래서 용케 다시 중심 잡아가지고 연착륙한 거죠.